그 교수님 이제 한국 경제사를 하시면서 조선 시대에 를 이제 규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예 국가, 그것도 아주 전례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기 자손을 노예로 삼는 양반들이 특히 뭐 그 이후로 이제 교수님 소개로 잘 알려져 있지만 태계 이황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종들하고 생산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충격적인 재테크를 하신 그 노예 사회라고 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소중화주의에 의한 사대주의가 지배했던 사회, 그리고 후반으로 갔을 때 그 성리학이 거의 종교화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사회의 아주 그 근본적인 사회 발전에 그 제약이 됐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교수님 강의 동영상도 그렇고 책에서 그 독도 문제 할 때도 세종대왕이 섬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살지 못하게 했다 이런 것도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울릉도가 뭐 몇백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고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정말 짧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런 모순 덩어리였고 결국은 주권도 잃고 그렇게 됐는데, 왜 이제 근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어 놓고도 다 유인이 조선시대 사람이고 건국서부터 지금 이뤘던 거에 대한 것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화폐에도 없고 그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대통령 박물관도 하나 없고 뭐 독재한 거로 치면 뭐 저기 대만의 장개석 총통도 뭐 못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기념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모순덩어리의 조선이 지금처럼 이어져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대 사회는 아예 터부시되고 우리 역사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회가 됐는지, 이거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에서는 다 독립영웅들이 국부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다녀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1905년 10년 이제 조선왕조가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패망한 원인에 대한 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1905년 나라가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나서 1910년 동안에 소위 애국 계몽기라 해서 활발하게 신문 잡지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느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군대가 없으니까요. 군대가 없으니까 입으로만 나라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속수무책이면 속수무책. 이인영이라고 13도 어병 총대장은 그나마 몇백 명의 어병을 모아서 서울로 진격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 없고 그것을 지킬 만한 무력이 존재하지 않고 하니까 전부 다 손을 놓고 망연자실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이죠. 그리고 일제에 이제 식민지가 됐는데 일제에 정확하게 저는 식민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일본의 부속 영토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편입이 되고 나서도 이러한 그 민족적 반성의 기운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일본인 학자들이 그런 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소위 식민지 정체성론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식민지 정체성론 내지는 조선사회 타율성론 뭐 이런 것들은 일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도 한국인들의 자기 성찰 반성의 목소리를 그냥 주워 담은 겁니다. 주워 담은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런 상태에서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되니까 일본이 정립한 그 역사학을 비판하다 보니까 조선 왕조는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부활을 한 거죠. 부활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왕조 시대에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되면서 일제히 조선 왕조가 복권이 됐죠. 박정희 대통령의 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산업화의 공로가 크지만 정신적으로는 민족 중흥이라 해서 조선 왕조를 그 본격적인 비판과 극복의 과정 없이 그대로 전면적으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세종대왕 성역화, 이순신 성역화, 뭐 모든 것이 이제 조선 왕조 시대가 성역화되면서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1960년 이후에 그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선 왕조는 어느덧 아름다운 나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선비 인문 교양의 나라, 군대가 없이도 나라를 유지한 아름다운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배그민족이네.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근대라는 것을 철저하게 무슨 전통에 대한 그 비판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이후에 그 일본을 그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쓴 학문을 하자라는 그 책을 보면은 전통 일본에 대한 큰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일반 그 평민들이 백성들이 사무라이한테 가난한 사무라이들한테 무례한 짓을 했다. 그걸 옆에서 정언해 줄 사람만 있으면 칼을 뽑아서 허리를 두동강 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가도 죄가 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후쿠자 유기지가 그 예를 들면서 야만 일본 하면서 비판한단 말이죠. 인권의식이 없다. 그러면서도 강렬한 어떤 민족주의적 어떤 그 분위기를 일본 국민들한테 집어넣습니다. 비록 이런 나라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자유 시민의 그 참 세계 공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될 텐데 나라가 모독을 받는 일이 있으면은 국민 하나가 살아남지 않아도 좋으니까 싸워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신이 메이지 일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전통의 개선과 재창조, 그리고 서구 문명의 흡수. 그래서 전통과 서구 문명이 접합을 해서 앞으로 200년, 300년은 일본이라는 사회가 새로운 문명으로 탄생한다 하는 이런 큰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이제 일본의 그 지성사에서 관찰되는데 우리가 그게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근대 문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 문명 자체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국사학의 주류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선비 문화를 복구하는 것을 학문적인 소신으로 삼는 그런 젊은 세대 역사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의외로 그런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였다. 그만큼 역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합적인 모순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호수는 어디에 거기 보면서 제가 예. 고향이 충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 제천 의림제를 예. 자주 가보게 되는데요. 예. 제 그쪽에 충주에 아직 어머님도 계시고 예. 제가 그 제천 그러니까 청풍호라고 그러죠. 예. 그 남한강 그 가까이에 이제 콘도가 하나 있어서 가보면 사실은 한자로 써도 그
그 연못지자라고 하는 예, 건 예. 호수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작은 규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막 그 호서 뭐 이런 걸 그 기호지방을 정당화하려고 예, 그게 뭐그 벽골제의 상상의 호수도 그렇지만 예. 으림지를 갖다 붙였다는 거는 그뭐 둘레가 한 몇백 미터 됩니까? 이게 조그만, 그냥 연못이잖아요. 예, 연못짓자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억지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사고가 이념화하고 종교화하고 예. 정치 이데올로기화하면 그런 정도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왕 저도 저 한국 경제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제 오히려 정년 이후에 이제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그리고 이제 이번 호수는 어디를 통해서 좀 체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왕조는 중국이라는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중국의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를 자기 국가 질서로 받아들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있고 대부가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선비가 있고 일반 서민이 있고 하는 이 차등적 질서를 세계 질서를 자기 질서로 받아들인 사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세계 보편 질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하층에 있는 노비를 해방하라, 노비제를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조선 왕조 500년에 걸쳐서 누구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노비제가 너무 가혹하니까 신분 세습을 좀 완화하라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도 노비제 자체를 폐지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세계적인 질서를 자기 질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 질서에 준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동정호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호남이 생기고 호수가 생기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어림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도저히 경계를 나눌 만한 큰 못은 아닌데 저 수준은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림지를 갖다 대는 건 18, 19세기의 현상이고 호수란 말은 16세기에 생기니까 이제 순서가 뒤바뀐 거죠. 예. 이제 그 자본주의 맹아론 그게 결국은 그 민족사관에 입각한 그것도 이제 억지로 갖다 맞췄다라는 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그 해오셨고 저는 거기서 이제 교수님 해안 중에 놀라운 게 그거와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를 연결시켜서 그 조선주의 그 자본주의 맹아론을 보면 그 이제 그 갑오 경쟁이나 뭐 농민으로부터 밑으로부터 혁명의 기운이 있었고 또 엘리트들의 그게 있었는데 북한이 밑으로부터의 그 민중 운동을 계승했다 그러고 남한은 그 봉건 또는 엘리트의 그 운동을 계승한 거라고 해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족 그게 지금까지 지금 아마 문정부를 지배하는 우리 한국 사관은 대충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있고 또 저희 세대나 또 대한민국에 어쩌면 그게 더 주류적인 생각 거기에 이제 거의 세뇌가 돼 있어서 이 조선을 바라봤던 시각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의 정치 담론도 그게 주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관찰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근대 사회라는 게 뭐냐, 이 자본주의가 뭐냐 보면 결국은 재산권에 대한 보호하고 사적 자치 계약을 존중하는 이 두 개가 기둥인데
그거는 이 서방도 이제 똑같은 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식민지 그 뭐랄까 착취론 이런 것들이 평배했을 때 이제 밀턴 프리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전에 아프리카나 남미에 생활하고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된 후에 그 경제 사정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면 향상됐지 축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만약에 식민 통치 비용이 거기서 약탈을 하는 이익보다 적다 그러면 식민지가 계속돼야 되는데 강대국들이 힘이 있는데도 식민지를 다 독립하게 된 거는 통치 비용이 더 크고 사실 축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제사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또 다 받아들여지는 건데 대한민국에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절 보고 자꾸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걸 좀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그 어느 토론의 자리에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자유롭게 그 사람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절 보고 그럼 당신은 그러면 식민지 시대 근대화됐다는 걸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저를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규정을 하고 요사이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또 식민지 지배를 감사해야 된다. 뭐 최근에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신문에다가 저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던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 근대의 기본적인 그 핵심은 사적 자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고 또 뭐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이후 역사라고 따진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에서 탄생한 어떤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고 이제 우리 동양에는 그런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범주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도 또 널리 알려진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법의 성립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 개인이 성립을 하고 이후 오늘 같은 이런 이제 근대 사회가 성립을 했는데 저는 이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산제도, 시장제도, 뭐 각종 시장 기구들이 이제 이식되어 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우리가 영국이 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한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적 근대를 창출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식된 근대가 지난 100년간 어떻게 한국적 모습으로 정착을 하고 변형되어 왔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연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 하면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 또 뭐 식민지 수탈론. 근데 식민지 수탈론은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기세가 꺾였어요. 요새 최근에 한국사 책을 검토해 보니까 예전과 많이 달리 토지를 수탈했다, 식량을 빼앗아갔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거나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래서 요건 많이 먹었지만 좀 기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심어진 근대가 이후 오늘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배척만 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팽배합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보면 문명이나 뭐 물이나 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는 거고. 제국주의 시대 때 힘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발전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제가 학생들한테 글로벌화들이 어떻게 전개되냐. 첫 번은 당연히 그 제국지 시대 때 국가가 식민지를 하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런 제도와 문화가 흘러 들어가는 계기라는 거지. 그게 잘 됐다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업 주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유학 가고 뭐 여행하고 이민 가면서 개인들이 글로벌의 주체가 되고 요즘은 사람은 안 움직여도 정보가 맘대로 전하는 정보 주도의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 뭐 제가 이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식민지라는 말 대신에 부속 영토로 편입됐다 이런 그게 이제 침략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강탈이냐 갖다 바쳤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다, 콜로니다 하면은 우선 백인들이 콜로니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이식하는 거죠. 사람을 트랜스플란트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니가 되는 식민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일본서 건너온 조선인은 건너온 일본인은 1940년 현재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간 게 더 많겠죠. 우리가 간 게 한 250만쯤 돼요. 그러니까 인구는 저쪽으로 건너갔지. 저쪽에서 건너온 거면 여기는 일본인이 건너와서 살 만큼 그렇게 인구가 희박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구 과밀 지역입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여러 가지 그 유산이 있다면요, 인구입니다. 인구고 이 인구가 대단히 노동 강도가 강하고 자기 성취가 강한 어떤 그러한 그 노동력의 노동 규율이 익숙한 인구를 남겨줬다는 점에서 조선 왕조는 제가 조선 왕조를 비판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은 조선 왕조 500년이 남긴 유산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제 학문의 가치, 뭐 교육의 가치나 그 직업 윤리에 관한. 제가 아까 그 굉장히 계층의 사닥다리가 발달한 사회라고 했는데 조선 왕조의 인간들은 생애 전략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느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 향시에 자식을 친족의 일원을 합격시켜서 유생이라도 하나 하면은 지방 향교에 출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향반이라 그럽니다. 향반. 서울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 양반도 아닌데 지방 사회에서는 벌써 공자님께 제사 드리는 그 향교의 그 반열에 참석한다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일조 그 혼자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친족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게 생애 최대의 목적이고 그래야 국가의 수탈로부터 양반의 멸시로부터 이제 견디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근로규율이 강한 인간들을 단련해냈고 동시에 신분제, 관료제 의식도 발달해 있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훈련된 어떤 그 1600만 명이나 되는 과밀한 인구 지역입니다. 인구 지역인데 일제히 병합이 되니까 시장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막 일본으로 가고 뒤에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말이죠. 1945년까지 해외로 나가 있는 인구를 다 합하면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확산성이 강한 일본에 한 250만, 만주에 100만, 중국에 한 15만 정도. 그리고 동남아, 태평양 각 지역으로까지 막 한국인들이 퍼져나갔는데 이 폐쇄된 국경이 열릴 때 한국인들의 자기 성취열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를 두고 일본의 식민지다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 자체가 식민이니까. 그런 제국주의 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국민들한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느냐.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관유 수상 자서전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 초기에 보면 이제 그 일제 일본이 이 동남아 그 당시에 이제 말레이를 비롯해서 만주 공화국 세우고 한국 지배하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거기서 그 한국에 대한 칭찬이 이제 이관유 자서전에 몇 번 나오는데 예. 그 식민 초기에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랬던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병이 됐든 어떤 됐든 아예 그냥 말레이고 인도네시아 뭐 이쪽은 다 그냥 당연시 하고 예, 예. 그냥 어느 순간 됐고 그 큰 중국도 만주 공화국을 세우는데도 저항다운 저항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한국 민족은 치열하게 초기에 싸웠다. 뭐 이제 예, 그러면서 예.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민족주의 또는 국가 우리하고 중국하고 요새 뭐 해가지고 일본하고 보면 이 종족주의적인 또는 국가의 관점으로 마치 그때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다 독립투쟁 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가 그때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었나 국민의 시민권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왜구 중에 상당 부분이 조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외구로 활동했다는 거 보면 그 국가 개념이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있었나요? 그 역사 문헌을 쭉 뒤지면은 국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상응하는 개념이 없고 국이라는 말은 제후의 집이니까 이 조선 왕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는 대부 그러니까 저 양반들 귀족들의 그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가업을 가라고 했죠. 일반 서민들은 뭐냐? 서민은 가가 없습니다. 가가 없으니까 제사도 없고 예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따라서 국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옥중에서 쓰면서 국가를 번역을 일본서 국가란 말을 번역돼 들어오니까 나라집 그랬어요. 그대로 직역을 한 거죠. 나라집이 망하는데 일반 백성이라고 책임이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다가 몇 번 쓰다가 이상하다 해서 집자를 떼고 그냥 나라가 망하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 이 네이션, 스테이트 이런 개념은 조선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왕의 집을 가지고 국이라 했고 왕은 내 나라 하면은 내 집이라 이렇게 내 자산. 예, 내 거 이랬습니다. 내 거. 그 고종 황제가 그런 의식이 아주 강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1904년에 조선 왕조를 당시 왕실에 무슨 대비가 사망을 하니까 명치 이 천황의 그 조문 사절로 와요. 와가지고 이제 조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고종 황제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고종 황제가 참 당신 나라 왕은 참 복이 많다. 어떻게 당신 같은 훌륭한 재상을 두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또가 하는 말이 전하 신하들한테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훌륭한 재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내 재산 밑에 신하들은 전부 내 재산을 탐내.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이때 신하들이 자꾸 그 재정을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읽고 있으면은 고종이라는 사람은 이 국민국가적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요새 아주 조선일보의 박종인 기자가 그걸 맹렬하게 폭로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왕에게조차도 나라 하면은 자기의 가산, 열성조가 자기에 물려준 가업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이제 교수님이 그
한국 역사를 보시면서 이 조선에 이제 경제를 하시다가 그 지금 근대 국가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 이것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미국이 만든 브렌튼우드 체제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수준이나 또 뭐 여러 요건에서 그리고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공산주의에 매료돼 있던 시절이었고 우리 북쪽으로는 다 공산주의고 그랬던 시절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민족이 통일되지 못한 실패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남한만이라도 근대 국가를 만드는 성공의 역사로 보냐 이제 그거가 큰 우리 역사를 보는데 아마 지금 보수에서도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고 내지는 근대 국가의 개념으로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많은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승만 학당을 만드시고 이승만 재평가에 나서시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에서 우리가 그쪽에 편입을 했고 그 근대 국가를 만들었던 공적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각이고 그걸 쭉 전파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우리 정부에서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이 뭐 나올 때마다 보면 이 사적 자치와 사적 계약 또는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형편없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그걸 탐욕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군대 국가에 대한 자유 시민의 그 자격이 뭔지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 이런 인식이 참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나이 철이 드니까 저도 그런 이제 교수님과 같은 시각 특히 저는 회사 다니면서 80년대 동남아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완전한 사상적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제 단 하나다.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라고 하는 단순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하면 이제 씌워진 게 부정선거로 퇴출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그 자기는 도망가면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다. 이제 저도 뭐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데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냐. 그게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돼. 피난을 가는데 백성을 두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는 회복할 길이 없고, 지금처럼 무슨 일사불란하게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화를 제대로 아는 때도 아닐 거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의 환경으로 추적을 해서 그게 마치 위선적이고 사기꾼이어서 비겁한. 그거는 계속 대통령 역할을 할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시절에 지금 유엔의 도움을 청하고 미국하고 외교하고 뭐 이 정신없던 시절이었고 전황이나 제대로 알 수 있던 시절이었을까. 그때 국가 체계가 지금처럼 무슨 제대로 정립됐을까.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따로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나쁜 지도자의 표상으로 집어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자꾸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함부로 재단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진 두 가지 부정선거하고 중에 이 한강 폭파에 대한 어떤 자세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는 한강 폭파나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 학당의 김용삼 선생이라고 지금 펜의 마이크 대기자로 계시는 분이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잘 해명을 해놨습니다. 북한이 민군이 서울에 진입하기 하루 전에 서울을 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피난하면서 자 지금 저 불가피하게 이제 피난을 하는데 시민 여러분 또 피난하십시오 하면 어떤 혼란이 발생했겠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200만 시민이 어떻게 한꺼번에 한강을 건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죠. 국민들이 해야 될 요구. 그리고 3개월 뒤에 수복을 했지 않습니까? 수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일사후퇴 할 때는 또 일사불란하게 서울을 완전히 그냥 저 진공 상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질서가 안 잡혀 있고 행정 체계나 어떤 군대 지휘권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전황 파악도 미숙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이 진입하기 24시간 전까지 수도 서울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전화를 하면서 또 동경의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개입을 요청을 하고 또 전쟁의 의미를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인민군이 미아리를 넘고 청량리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이게 거짓 보고를 듣고 황급하게 이제 일행 5명이 서울역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떠났다. 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200만 시민을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불이 났으니까 모두 피하십시오 하면 어떤 혼란이 발생했겠어요? 그래서 참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백성을 데리고 피난하는 장수나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철없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참 정신적으로 무질서한 사회다. 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6.25 사변 때 돌아가셨는데 한강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침략한 사람을 비판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부정선거는 잘못됐죠. 잘못된 걸 알고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어느 독재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독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잘못됐어요. 독재자라는 것은 법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잘못된 걸 알고는 책임을 짓지 않습니까? 하야를 했죠. 그래서 하야를 했으면은 책임을 졌으면은 거기에 대한 용서가 따르고 또 재해석이 따르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역사학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3.15 부정 사건을 갖고 이승만의 60년 혁명가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한국인이 참 여전히 정신적인 구심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하기 위해서 거의 뭐 갓샌드 기프트 비슷하게 신이 보낸 선물 비슷하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나선 거잖아요. 요즘 독립을 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영어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지금 국제회의 때마다 뻗어놓은 보리자루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방어하지 못하고 최근에 보면 백신 확보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제 외교나 통상에 대한 이해 없고 정상 외교를 정당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을 만들어 놓으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미국에서 그런 박사학위를 받고 오랜 생활 경험을 하고 영어가 능통했던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너무 정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이승만의 청년 이승만의 지적 수준에도 신뢰되는 표현인지 몰라도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저는 지적 능력이나 학습 능력 그 점에서는 거의 최악의 대통령을 지금 뽑았다라고 저는 늘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뽑은 비용을 국민이 이제 지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고집은 세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만들지 예, 않는 예. 같은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수님이 이제 그 5.18 그 광주 요즘 뭐 민주화혁명이라고 그러고 저 있던 사태라고 그랬을 때 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 혁명에 그 미국 책임을 돌리는 걸 보고 탈퇴를 하시면서 그 소위 좌파들하고 선을 그셨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 지식 사회가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조국 사태를 서로 이제 정의를 사회정을 생각하는 교수 협의회 그래서 정교협이라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힘을 보태고 막 제가 조국 사태 됐을 때 첫 교수들 그 규탄 성명을 제가 오가나이즈해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그 위선과 이 법치 파괴 내지는 그런 거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섰고 정교협이 만들어질 때 뭐 도움 조금 힘이라도 도움을 이제 주려고 보태려고 애를 썼는데 그 지난 총선 끝나고 그냥 아무런 토론 제대로 된 토론도 검증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도부한테 간곡히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검증을 안 하고 무조건 부정선거로 거기 일부 세력한테 편승해서 교수가 먼저 나서면 시작할 때는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실이 우선이다라고 그러면서 정교협을 만들었는데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 하소연이 먹히지 않았고 그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로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선동하시는 교수님들이 주도해서 바로 부정선거론에 편승을 해서 제가 탈퇴를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아까 학문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소위 이제 폴리페서들이 이제 언론도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사회 각층이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없이 정치의 하부 구조로 전부 몰려다니면서 이런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런 사회의 모습이 계속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오랜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는데도 이런 지식 사회의 아주 기본룰 같은 게 확립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 그래서 참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2006년도부터인가 제가 이제 그 연구실에만 있다가 반등기까지 연구실만 지키다가 이제 교과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개입하기 시작해서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의 공동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운영이 역시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화, 소위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세력, 이른바 좌파 민족주의 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이른바 우파 자유주의 세력조차도 아직도 단체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리고 단체를 만든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저도 그런 그 과정을 직접 한번 겪으면서 굉장히 그리고 좀처럼 단체 활동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 한번 나름대로 좀 독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을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회의 구분이 엄격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치와 이제 학문의 분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이고 개인의 생활 모랄에서는 공사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야 이게 크고 작은 단체가 안정적으로 결속을 하면서 장기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좌든 우든 간에 단체를 결성하면은 그 단체 결성 주도자들이 그것을 자기의 살을 추구하는 어떤 그 저 기회나 도구로 그것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분산적인 사회입니다. 사회고 이걸 이제 언제부터 그랬느냐? 뭐 이야기를 따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저는 그렇다고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 시련과 그 시행착오와 그 비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잘 되겠죠. 앞으로 10년, 30년 뒤에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예.